당뇨를 한 번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40%, 심장질환 발병률은 무려 33%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혈당이 1시간마다 오르는 놀라운 현상까지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혈당의 변동폭이 커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당뇨 졸업을 외치는 이혜민 한의사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당뇨를 졸업하면 단순히 당뇨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루케드라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12년 동안 당뇨 환자분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한 결과 단 한 번 당뇨를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발생 위험이 40% 감소하고 심장질환 발생률은 33%나 줄어들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당뇨 졸업을 위해 꼭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졸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끊는 건지, 아니면 아침에 혈당 수치를 재보니 정상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 건지, 혹시 당화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은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당뇨 졸업의 의학적인 용어는 당뇨관해인데요. 당뇨관해의 정의는 모든 당뇨약을 중단한 상태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될 때를 말합니다. 이 용어 자체가 아직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저희는 당뇨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당뇨를 졸업한다는 것은 단순히 당뇨 하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온몸의 건강이 함께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저도 얼른 당뇨 졸업하고 온몸의 질환들도 떠나보내고 싶네요. 그런데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면 보통 바늘로 콕 찔러서 혈당을 재곤 하는데 그것 말고 당화혈색소라는 것도 꼭 봐야 한다고요?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네, 둘 다 매우 중요해요.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매일 혈당을 측정해야 내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혈당을 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삼는 것은 역시 당화혈색소예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화혈색소 수치를 통해 당뇨 진단을 하기도 하고 약 용량을 조절할 때도 이 수치를 참고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복 혈당을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식후 혈당은 식사량을 조절하거나 조금만 더 운동하면 비교적 쉽게 조절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공복 혈당은 그런 일시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스스로 측정하는 혈당 수치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이렇게 중요한 지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희가 공복 혈당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탁상 달력에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적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리고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렇게 적어두고 나서 평소보다 수치가 높거나 낮을 때만 그 이유를 함께 기록하는 거죠. 평소와 비슷하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은 높네. 어제 늦게 잤나? 술을 마셨나? 고기를 먹어서 그런가? 소화가 잘 안 된 상태로 잠들었나?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다 보면 공통적인 원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회식할 때마다 높구나. 맞아요. 그럴 때가 있죠? 늦게 잘 때도 그렇고요. 하루 전날 정도의 패턴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네, 내이 그렇게 환자분들과 함께 꾸준히 기록해보니 공통적으로 3가지 요소가 공복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느냐 여부입니다.
이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3-4시간 동안 완전히 금식하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3-4시간 금식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으로 소화가 다 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바로 수면이었어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질직 주무세요, 충분히 주무세요 라고 말씀드려도 막상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공복 혈당을 재보면 충분히 잠든 날은 수치가 더 낮게 나오고 잠을 적게 잔 날은 더 높게 나옵니다.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특정 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오히려 당뇨 발병 위험이 더 높다고 하니 적당한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사실 조금 야속하게도 열심히 운동하면 다음날 공복 혈당이 낮아질 거라고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히고 또 운동을 안 해서 걱정했는데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공복 시간을 길게 늘리는 간헐적 단식이 여전히 큰 열풍이잖아요.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아침을 먹는 게 나을지 아니면 속을 좀 비워두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아침 식사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공복 상태로 혈당을 1시간마다 재보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요? 네, 의학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서 혈당을 계속 높이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아침을 거르면 배가 고파서 나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을 먹게 되고 이로 인해 혈당 변동폭이 더욱 커집니다. 췌장에도 무리가 많이 가고요. 특히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 분들은 아침을 안 먹고 약을 먹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혈당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아침 식사는 꼭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침을 먹는 습관이 없거나 너무 바빠서 도저히 아침을 챙겨 먹기 어렵다는 분들을 위한 간단한 아침 식사 대용품이 있을까요? 습관 때문에 못 먹거나 바빠서 못 먹는 분들에게는 달걀이 가장 무난합니다. 간편하고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위장에 부담이 되어 아침을 못 먹는 분들이라면 말을 추천해드려요. 한약에서는 사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말을 우유나 두유에 갈아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가 왜 좋은 건가요? 마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위장 보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포만감도 좋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는 운동도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추천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앉아있지 않는 것이에요. 네, 앉아있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후 10분이라도 무언가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혹시 누워있지는 않으신가요? 햇살 아래 잠깐 누워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하지만 10분만 걷고 누우십시오. 10분 정도만요? 네, 20분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을 몰아서 운동하는 것보다 식후 10분씩 쪼개서 운동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빨리 걸어야 하나요? 천천히 걸어야 하나요?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앉아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는 등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하신다면 저는 맨발 걷기를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맨발로 걸으면 소화가 잘 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져요. 또 운동 효과도 뛰어납니다. 맨발 걷기는 근육을 더 많이 활성화시켜서 일반 걷기보다 운동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잠도 잘 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줘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밥 먹고 맨발로 걸을 곳을 찾으려면 맨발길이 따로 있는 황토길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방바닥이라도 맨발로 걸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갈판이라도 사서 해야 하는 건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맨발 걷기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지압과 접지입니다. 그중 접지는 지구의 땅을 직접 밟아야 하는 것이라서 만약 외부에서 맨발 걷기가 어렵다면 말씀하셨던 지압판이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날 나오는 달걀판 10개 정도를 활용해 보세요. 달걀판에는 평평한 면과 돌기가 있는 면이 있는데 평평한 면 위에서 10분 정도 걸으셔도 충분히 지압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변에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아서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피해야 할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흔히 알려진 방법이 바로 거꾸로 식사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더 완만하게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채 다음 단백질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것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기도 하고 단백질도 풍부하죠. 또 두부나 연두부도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아주 좋습니다. 연두부 하나씩 드시면 좋고 좀 더 포만감 있게 드시고 싶다면 닭가슴살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워낙 제품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형 식단은 어떨까요? 당뇨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 식사로는 굳이 권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한식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속 가능성 때문이고 우리가 제대로 갖춰서 먹으면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식단이 바로 한식이거든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밥을 지을 때인데요. 쌀밥 100%는 혈당 걱정 때문에 부담스럽잖아요. 그렇다고 잡곡을 100% 넣으면 너무 거칠고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당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저당밥이요. 네, 사이밥은 사랑이죠. 맞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쌀을 50% 정도 넣고 소화가 잘 되는 잡곡이나 콩 두세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 모두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밥이 당뇨 환자분들께도 좋은 식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덜 달게, 덜 짜게, 덜 기름지게 조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거꾸로 식사 순서로 드시는 거예요. 이처럼 한식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